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또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나흘째입니다. 사망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의 레이더 영상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비의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비구름의 색깔부터 다르고 남쪽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의 특징,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많은 양을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0mm 넘는 물폭탄을 맞아서 상가들이 몰려있는 골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물은 좀 빠진 것 같은데 피해 복구가 쉽지는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어제 저녁 시간당 53mm예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골목입니다. 제 옆은 3년 전이죠.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오픈을 한 고깃집입니다. 보시면 당시에 갑자기 빗물이 가게 안으로 들어차면서 냉장고가 고장나 버렸고 그 안에 있던 각종 재료들이 상해 버려서 이렇게 못 쓰게 된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낮에 와서 미리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예 가게 영업을 접어야겠다는 사장님부터 기약 없는 강제 휴업에 들어갔던 주인의 하소연이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당시 상황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가게 안에 있을 때 물이 발목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갖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내가 얼른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탈출을 해갖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골목길에 빗물이 조금씩 차오르나 싶더니 1시간도 안 돼 도로는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주민 수십 명이 나와 아파트 진입 도로에서 연신 빗물을 퍼냅니다. 여기서 양동이로 건져서 쓰레기를 퍼낸다거나 물을 퍼내서 저쪽 미용실 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주민분들이 다 도와주러 나오셨어요. 맞은편 커피숍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도 그대로 잠겨버립니다. 한 17대 정도? 그 정도 아마 반 이상은 잠겼을 거예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종업원 2명과 가까스로 몸만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만큼 잠기는 거예요. 종업원들하고 손을 잡고서 혹시 손을 이렇게 길게 잡고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출동해 긴급 배수 작업에 나섰지만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고 복구가 시작됐지만 쉴 새 없이 내리는 비에 고기는 상해버렸고 냉장고는 아예 쓰레기가 됐습니다. 물로 씻어내고 삽으로 퍼내고 빗자루로 쓸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5년 전에도 물난리가 났었고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공사가 오히려 화를 키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하수구를 뚫어갖고 뭐 배관도 심고 막 하더라고요. 3일 내내 공사했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민간 양수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계속 뺐죠, 어제. 그렇죠, 영리했었죠. 이 아파트 입구가 얕기 때문에 일로 물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습 침수 구역인 충북 청주시 복대동. 이곳에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어제 저녁에도 또 5년 전에 이어서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건지 주민들은 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전북 군산에도 어젯밤 한때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려서 산업단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공장 내부의 기계와 자재가 물에 잠겨 못 쓰게 됐고 주변 상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군산 국가산업단지. 공장들이 줄줄이 늘어선 거리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를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길 옆 공장 외벽에서는 흙탕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옵니다. 한 조선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 쓰는 철판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고가의 자재와 기계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 내에 그 바닥에서 한 10cm 이상 물이 차올랐고요. 금액적으로 한 4, 5억 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물이 침투되면 전혀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곳은 오늘 오전 시간당 최대 82.5mm의 비가 내린 군산 산업단지 사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다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빗물이 파도치듯 유리문을 넘어와 상가를 덮칩니다. 아래칸에 놓아둔 물건은 손 쓸 틈도 없이 빗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매대 한 칸까지 다 차고 여기는 여기까지 찼어요. 네, 허벅지 높이 여기까지 찼었어요. 거리는 아예 물에 잠겨 움직이지 못하거나 시동이 꺼져 견인차를 기다리는 차들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많이 불어가지고 차가 시동이 꺼져갖고 지금 좀 안전한 데까지 밀었다가 지금 서비스 부르고 있어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린 군산에는 하루 동안 25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지붕이 무너져 내려 80대 할머니가 대피했고 익산과 김제, 부안에서는 100여 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자, 집중호우가 시작된 첫날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이 경기 남부 지역이었는데 어젯밤 사이 또다시 이 지역에 100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복구를 시작하자마자 또 비가 내린 거라서 주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64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광주의 한 주택가. 도로를 뒤덮은 흙탕물이 하천처럼 흐릅니다. 물의 양이 워낙 많아 물살마저 거셉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힘겹게 길을 건넙니다. 주택가 바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뒤덮은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예 주저앉으면서 생긴 거대한 웅덩이에는 차량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어렵게 빼낸 차에서는 흙탕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차 안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사흘간의 엄청난 폭우에 쏟아진 토사가 배수관을 막아 동네가 물바다가 된 겁니다. 수유 중이었는데 또 나와보니까 이미 물이 잠겨 있었고 이미 물이 역류가... 도로 이곳저곳이 깨지고 솟아오르면서 주민들은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흙탕물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둑을 쌓는 것뿐입니다. 새벽까지 비가 언제 또 그치나 수시로 1시간마다 계속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한 3일째 거의 뜬 눈으로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폭우가 시작된 8일 저녁, 하수도 물이 넘쳐 흘러 주차된 차량까지 들썩거리더니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이어졌는데 뒷산의 돌덩어리와 나무가 단지를 덮친 모습을 당시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차량들이 완전히 망가져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 뿌리채 뽑혀나온 나무들이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나무는 뿌리채 뽑혀 있고 산책로는 아예 계곡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흘러내린 토사물에 배수관이 막혔고 결국 산사태까지 발생한 겁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여기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여기 있는 차들이 다 떠내려가가지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14건,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만 158곳에 이릅니다. 서울 서초구의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도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돼 나흘간 중부지방 폭우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12명, 실종자 7명, 부상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도한 김현지 기자가 피해 현장 중 한 곳인 성남시 상대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 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다 깨져 있고요. 산 위에 있어야 할 큰 돌과 나무들이 이렇게 인도까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는 원래 뿌리채 뽑혀 있었는데 지금은 복구를 위해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로 한가운데 컨테이너가 비스듬히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창문은 다 깨졌고 바닥도 다 뚫려서 안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원래는 50m 뒤쪽에 있는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경비초소였는데요. 산사태에 밀려 토사에 밀려 이곳까지 떠내려온 겁니다. 산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이쪽 인도를 보시면요.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난간이 이렇게 휘어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난간 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려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평소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라 안전이 더욱 걱정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장비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나흘째 폭우가 잇따르는 데다 산 위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만큼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수해 현장에서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충남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컸습니다. 농경지 160헥타르가 물에 잠겼는데 특히 오늘 오전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보령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릇파릇했던 들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벼농사를 짓는 논인데 오전부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저수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충남 보령에는 오전 2시간에 걸쳐 시간당 60mm의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곧 이삭이 나오는 때라 이 물이 빠지지 않으면 썩어버려 수확은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뭐라도 해볼까 논에 나와는 봤지만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는 듯한 가뭄도 견뎠는데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한 달 반 보름 있으면 수확이 예정인데 이렇게 물에 잠겨 있으니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지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충남에선 보령 농경지 120헥타르를 포함해 청양과 부여 등지에서 농경지 161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은 도로와 대형 화물차까지 집어삼켰고 지금 빼면 차 다 버리는데 침수했잖아. 끝까지 다. 흘러내린 토사는 집을 덮쳤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주 공산성도 폭우에 성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틀간 200에서 300mm의 비가 집중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27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소양강댐이 오늘부터 방류를 시작하면서 어제 밤사이 낮아졌던 한강 수위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도로 상황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퇴근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수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사흘 넘게 잠겨있는 잠수교의 모습 보이실 텐데요. 비가 그치면서 낮아지는가 했던 수위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7m대까지 떨어졌던 수위는 새벽부터 다시 상승하더니 지금은 8.6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차츰 오르면서 주요 도로의 통행도 다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의 통행이 차단됐고 한강 주변 나들목과 육관문 등 17개 지점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도 심해졌는데요. 동작대교와 가양대교 주변에선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져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네, 통제 구간이 꽤 많군요. 자, 수도권에는 비가 그쳤고 비구름띠는 남쪽으로 좀 내려갔는데 한강 수위는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밤새 한강 상류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강 수계댐들의 수위가 한계치까지 올라가 방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강 상류 지역 댐들은 일제히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나흘간 300mm의 비가 내린 춘천 소양강댐도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m에 근접하자 2년 만에 수문을 열고 초당 600톤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당댐은 오후 1시부터 초당 12,000톤이 넘는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기 시작했고 충주댐 방류량도 초당 2,000톤 정도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한강대교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20시간이 소요될 거라며 당분간 높은 수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자, 이번 집중호우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도로 곳곳에 있는 맨홀 뚜껑이 시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비가 올 때는 맨홀이 문제였다면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는 도로 여기저기에 생긴 구멍이나 땅이 꺼지는 현상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골목. 얼핏 평범해 보이는 맨홀 뚜껑이지만 사흘 전 성인 남매가 추락해 실종된 곳입니다. 두 사람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맨홀입니다. 이 주변에서도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인데요. 혹시 모를 추가 사고에 대비해서 소방차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곧바로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평시에 열려면 장정 3명이 쇠지렛대와 곡괭이를 들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폭우 당시엔 속수무책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쳤는데 이거 터지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저쪽 요거 저까지 다 가봤어요. 물이 여기. 열린 뚜껑 아래를 보자 지금도 상당한 수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내리고 장비를 갖춘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아래로 들어갑니다. 우유물 많이 없어? 괜찮아? 추락했던 40대 남성은 어제 1.5km나 떨어진 다른 맨홀 아래서 발견됐고 50대 여성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맨홀이 얼마나 위험한 걸까? 폭우가 쏟아지던 사흘 전날 밤 서울 강남역. 맨홀 뚜껑이 요동친다 싶더니 이내 솟아오르고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용솟음 치는 흙탕물이 순식간에 도로를 메웁니다. 관악구의 한 골목에선 발목 높이로 물이 찬 길을 걷던 시민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흙탕물에 가려 보이지 않던 맨홀로 발이 빠져 넘어진 겁니다. 갑자기 한 가슴 밑에까지 빠져가지고 너무 놀라서 바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맨홀 뚜껑을 잠그더라도 하수관에 물이 차면 수압이 올라와 터지듯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깔려있는 맨홀만 62만 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폭우가 지나가면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발생하는 땅꺼짐이 문제입니다. 서울 논현동에선 골목을 달리던 트럭이 땅꺼짐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구멍에 박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주택가에도 땅꺼짐이 발생해 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배수관이 다 드러날 정도로 도로가 깊이 파여 있는데요.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민들은 직접 임시방편으로 의자를 갖고 나와서 막아둔 상황입니다. 골목이나 주택가,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땅꺼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서울 노량진을 지나던 통근 버스가 도로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이번에도 반지하 주택 같은 저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주거지에 집중이 됐죠. 김정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20년 안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들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지붕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있고 아스팔트는 산산조각났습니다. 곳곳에 집들이 무너져 버렸고 가재도구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붕괴를 면한 집도 안에 들어가 보면 수마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빗물이 들어찬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방바닥이 젖어 있어서요. 보시다시피 바닥에 수건을 놓고 말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밑에도 흙이 휘방 쌓이고 침대 밑에도 흙이 쌓이고 그거 치우고 들어가서 살까 싶으잖아. 바닥보다 낮은 서울 구로구의 반지하 주택. 그날 밤 바닥과 맞닿은 곳에 뚫린 창문으로 순식간에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이 문을 요리 여니까 여기서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물 속으로 막 내가 이렇게 휩쓸려 들어왔더라. 침대니 뭐니 냉장고니 싹 다 넘어져 갖고 있는데. 쏟아진 빗물에 냉장고와 침대가 물에 잠겨 떠다닙니다. 비는 그쳤지만 이곳 반지하방엔 여전히 물이 차 있습니다. 동작구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에 가봤습니다. 잔뜩 물을 머금었던 벽지는 바닥에 흘러내렸고 장판도 뜯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살림살이가 진흙을 뒤집었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 주민만 4명이 숨지자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나 반지하에 주거 공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미 지어진 곳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여건상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거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위로 올라갔으면 좋지요. 여유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없는 사람이 밑에 사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는 주거비용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 수준. 하지만 서울빌라의 지하층 전세금만 벌써 1억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지하방에서 지상의 어떤 양호한 질적으로 괜찮은 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려면 체계적인 주거 사다리 정책이 준비돼야 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나흘 동안 500mm의 폭우가 쏟아진 강원 영서 지역의 산간 마을에는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전기도, 물도, 길도 끊어져서 완전히 고립이 됐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산길을 뚫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벽 6시, 벼락처럼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7가구 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강원도 횡성의 매더피골. 갑작스런 산사태는 전기도 길도 끊어놨습니다. 밀려내려온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에 농경지는 아예 사라져버렸고 창고는 폭삭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찾아온 현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5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내렸는데요. 이 바닥을 보시면 도로를 어느 정도 복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흙탕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 나무들이 산에서 굴러 떨어진 나무들입니다.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 하천을 끼고 있는 옹벽이 있습니다. 이 옹벽 끝에 보면 마치 포탄에 맞은 것처럼 움푹 패여서 붕괴되어 있는 곳, 저것이 토사를 직접적으로 맞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며 산간마을에 자리 잡은 주민들은 산 위에 있는 윗마을과 계곡 근처에 있는 아랫마을에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 고립됐던 건 윗마을 주민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도로가 사라지자 폭우 속에서 산 능선을 타고 6시간이나 걸어 탈출해야 했습니다. 어제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올 때? 이제 능선으로. 능선으로 따로? 네. 당장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구호 물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다 생활품이네. 생활용품이네. 생활용품 이렇게 또 있네. 장갑, 뭐 휴지, 진짜 별게 다 있구나. 수건, 먹을 거 농사 짓고 그렇게 살라고 했던 거예요. 비가 좀 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 복구가 되지. 지금도 윗마을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토사에 잠겨 있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흙더미는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거의 뻘 수준입니다. 발 조금만 잘못 디디면 그냥 완전히 무릎까지 올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이동이 가능한 곳까지 걸어가 봤지만 불과 200m 위에 있는 주민들의 집에 다가가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윗마을로 접근하는 길은 이쯤에서 끊겨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복구는커녕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비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장비가 수월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서부터 오늘 이틀째였는데 한 10% 정도도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응급복구만 뭐 한 10일 정도 걸려야 대충. 당장 비가 그쳐야 복구 작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데 이곳 횡성군 청일면에는 오늘만 야속한 비가 100mm 넘게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은 근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PC방 상인들, 이제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침수 피해에 원상복구 책임까지 가게를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흙탕물이 천장과 계단까지 꽉 들어찼던 서울 동작구 전통시장의 한 노래방. 지금은 그나마 내부를 볼 수 있게 돼 막힌 입구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냉장고와 온갖 집기가 토사에 파묻혀 나뒹굴고 배관이 드러난 천장에는 조명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흘째 물을 빼내고 있는데도 제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제 뒤로는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이 8곳이나 있는데 이미 천장까지 물이 들어찼다가 빠진 상황이라 기계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곧 방역 지침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전 재산을 투입해 노래방을 연 한겨울 씨. 하지만 상반기까지 계속된 영업시간 제한으로 1억 가까이 빚만 쌓인 상황에서 폭우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뭐 울음도 안 나오고 지금 보다시피 손댈 엄두도 안 돼요. 제가 혼자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방이 흙탕물 투성이에 모두 망가져버린 기계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견디면 됐잖아요. 시간은 지나가니까. 지금은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끝이에요. 여기는 저희는 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으니까 못해요. 코로나 사태를 2년 넘게 견디며 12년 동안 버텨온 신림동의 한 PC방도 폭우 피해는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더미. 의자와 기계들은 진흙에 뒤덮였습니다.
모니터 반쯤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었는데요. 보시면 키보드엔 아직도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요. 이 안에 이렇게 50대 가까운 컴퓨터들이 있는데 다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 소식에 소상공인 대출까지 받아 컴퓨터를 교체했는데 전부 쓸모없게 됐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희망이 없어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정확한 보상 기준도 알려지지 않아 상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가 되겠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다급했던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영웅들이 있었죠.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에 갇혀있던 이웃을 구해낸 시민들, 그리고 밤낮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소방관들 덕분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들어찼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 건물과 담벼락 사이 좁은 틈으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요, 창문. 아, 이거 깨야 돼요. 깨야 돼요. 뒤로 비켜봐요, 뒤로. 소화기로 연신 유리창을 내리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수업 때문에 그런 거야. 침착하고 있어. 6분간의 사투 끝에 창문을 깨고 갇혀있던 남성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됐어. 나왔어. 괜찮아. 됐다. 집안에 갇혀있다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지인과 이웃 주민들이 달려나온 건데 그중엔 육아휴직 중이던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가서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찾게 됐어요. 이 경찰은 바로 옆 건물 반지하에서도 이웃을 구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고 담벼락을 건넌 남성이었습니다. 이 일대에 무릎 높이까지 비가 오면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요. 밖에 있던 주민들이 창살을 뜯어내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신림동의 또 다른 반지하방 입구에도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가슴까지 물에 잠긴 소방대원들이 구조를 시도합니다. 쇠지렛대로 문을 부수자 좁은 틈이 생깁니다. 그 사이로 한 여성이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문이 안 열린다고 엄마 큰일 났다고 119에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물이 이만큼씩 찼을 때 119가 구조가 됐다고 해서. 보시면 제 머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을 3일 넘게 치웠지만 여전히 진흙투성입니다. 가족들은 딸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대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하죠. 아이를 구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봐 정말 가슴이 지금도 두근거리거든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피해 현장은 힘겹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복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는 발길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구나영 기자가 일상 회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청소 영웅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8일 밤 도림천이 범람해 물에 잠겼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른 아침부터 조끼를 입은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침수 피해 현장에 모였습니다. 빗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던 곳인데요. 지역 주민들도 아침부터 봉사단을 꾸려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버린 가구들과 집기들을 힘을 모아 들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근처의 공공 어린이집 공사 현장. 9월에 문을 열 예정이었는데 이번 폭우로 물에 잠겨 개관을 미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엄청 깨끗하다. 고생하셨겠다 진짜. 구청과 소방당국의 복구 업무가 몰리자 어린이집을 지었던 시공 관계자들이 직접 두 팔 걷고 나선 겁니다. 전부 다 청소래가 물 걸릴 일까지 다 한 겁니다. 피해가 많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먼저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빗물이 흐르다 못해 콸콸 쏟아졌던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물이 허리까지 들이찼던 대합실이었지만 청소 노동자들과 영무원들이 합심해 하루 만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놨습니다. 좀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지만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거의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흥건한 흙탕물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던 신림동 거리도 힘겹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침수 쓰레기를 정리하는 구청의 청소 차량은 종일 쉴 틈 없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무너진 일상을 구하는 수많은 청소 영웅들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쉴 새 없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고 선착장 주변 곳곳에도 육지에서 넘어온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강 하류와 서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인천 강화군의 한 선착장. 물에 젖은 나뭇더미 안쪽으로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파묻혀 있습니다. 스티로폼, 페트병뿐만 아니라 이곳에 어떻게 흘러왔을지 모를 축구공까지. 수도권 집중호우에 이곳은 온갖 부유물 천지가 됐습니다. 건설 장비로 계속 걷어올리지만 쉽게 줄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정리 작업에도 선착장은 나뭇가지와 이렇게 페트병, 소주병 등 각종 쓰레기에 파묻힌 모습입니다. 선착장 주변 바다로 쓰레기들이 한데 모이자 어민들은 고기잡이도 당분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있어야죠. 쓰레기가 그물 속에 쓰레기가 한가득인데 고기 한 마리면 쓰레기는 100개 이상 나와. 한강 물길을 거슬러 찾아간 인천 굴포천. 하천을 가로지르는 차단막이 보입니다. 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서해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수량 조절에 나선 한강 상류의 댐들이 하나둘 수문을 열면서 거센 물살과 함께 쓰레기까지 이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단막이 뚫리면 쓰레기들은 한강 하류로 곧바로 흘러갑니다. 한강과 합류하는 또 다른 하천인 안양천에도 나뭇가지나 플라스틱병 같은 온갖 쓰레기들이 쉴 새 없이 떠밀려 왔습니다. 하천 다리 옆에는 물에 흘러내려가지 못한 각종 쓰레기들이 모여 이렇게 작은 섬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은 한강 상류에서 하류를 거쳐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하천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도 물이 빠지면서 쓰레기산이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 4개 자치구에서만 8,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폭우 현장에서 제보 영상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영훈 기자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처참한 모습들이 좀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대전시 송천동 도로에서 오늘 오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마치 분수처럼 물줄기가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차들이 물줄기를 피해서 아슬아슬 지나가고 있는데요. 빗물이 역류했거나 상하수도관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전은 오늘까지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강원도 춘천에서 어제 촬영된 영상인데요. 워터파크로 보이는데 시설물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집기류도 보이는데요. 하천변에 있는 수상 레저시설에까지 각종 부유물과 함께 물이 차올라서 비가 그치더라도 복구에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오전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모란역 상황인데요. 빗물이 흥건하게 고인 역 내부를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는데요. 이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지는 않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영상 역시 오늘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린 경기도 광주입니다. 비닐하우스가 황토빛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부러지고 쓰러져서 내부는 쑥대밭이 됐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농민들을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젯밤 충북 청주 율량천 모습입니다. 폭우에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범람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거센 물살이 다리 바로 밑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자, 이번 폭우로 문화재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적 제367호인 조선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의 영빈묘가 이번 폭우로 봉분이 크게 파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의 성곽 일부도 무너져 내렸고요. 서울 종묘와 선릉, 정릉에서도 돌담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각별한 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피해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경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이변, 기후위기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에는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어제 제주도는 99년 만에 폭염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연초부터 전 세계가 극단적인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의 현일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 기자, 네. 올해 날씨는 정말 예년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가 시작된 지난 월요일 서울에 내린 비의 양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1시간에 141.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하루 만에 381.5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서울의 8월 강우량이 평균 348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월 한 달치 비보다 더 많은 비가 단 하루에 쏟아진 거죠. 서울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게 지난 1907년이니까 115년 만의 기록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관측소는 바로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데요. 예전 기상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서울의 공식 관측 기록은 시간당 38.1mm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비의 국지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중부지방에 극단적인 비가 쏟아졌는데요. 반면 제주도에는 이 극단적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제주도의 최고 기온이 무려 37.5도까지 올랐는데요.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9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이 봄에는 기상 관측 이후 최악의 봄 가뭄도 나타났었고요. 이어서 초여름인 6월에는 사상 초유의 6월 열대야와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나타났죠.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나라 밖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6월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해서 주택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 기상청은 옐로우스톤을 덮친 폭우는 5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폭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의 모습입니다. 1년간 내릴 비의 4분의 3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도로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이런 비가 올 확률은 1000년에 한 번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도 이 폭우로 수십 명이 숨졌고요. 또 비슷한 상황이 호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이변의 원인을 두고 신중한 기상학자들조차 이제는 주저없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f we look at even more extreme events, 200 millimeters per day, which is massive already, in that case, we would see factor 4 to 5. 기후변화로 기온이 1도가량 올라갈 때마다 이 수증기 양은 12%가량이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물폭탄이 강해지는 원인이겠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폭우와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뒤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리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더 힘 빠지게 하고 화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부적절한 장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수세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봉사 시작 전 권성동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던
김성원 의원의 이 한마디가 큰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옆에 있던 이미자 의원이 김 의원의 팔을 툭 치며 제지했지만 엎질러진 물. 곧바로 적절치 못한 발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하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이 평소 장난기가 있다며 두둔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하지 말고. 봉사 현장에 당권 주자 등 100여 명 가까운 의원과 당원들이 몰리면서 일부 주민들의 항의를 받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2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국민 염장 지르는 비대위가 비상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MBC와 통화해서 어이가 없다. 오늘 고생했는데 속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성원 의원의 실언과 봉사 현장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 찍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싸잡아 목불인견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일가족 참사를 당한 현장을 홍보 사진으로 사용한 대통령실에 이어 봉사보다 사진을 먼저 챙긴 여당까지 여권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이 희생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를 그대로 고유명사처럼 알파벳 표기를 하면서 화려한 대도시 서울의 이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짚어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은유적으로 보여줬던 물난리 장면이 이번 비로 현실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 통신사 로이터는 한국의 폭우 피해를 취재해 전 세계로 송출했습니다. 지방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대하로 퍼내고 이불과 책은 완전히 물에 젖어서 쓰레기가 됐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빌라에 사는 50살 하인식 씨 집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재난이 돼버렸어요 이게. 취재 영상을 송출하면서 로이터가 붙인 제목은 분리된 세상. 폭우가 서울의 심각한 불평등을 수면 위로 드러냈답니다. 반지하 주민의 우리말 인터뷰는 세계 120개 국가, 2,200개 언론사로 타전됐습니다. 등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부천하고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로이터는 아시아 경제대국에서 사회적 격차가 벌어진 데 대한 이야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꼬집는 반지하를 소재로 한 영화가 비참한 현실이 된 뉴스에 중화권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这部电影被认为讲述了韩国日益严重的社会不平等现象。上述景象令人想到2020年韩国电影《寄生虫》。 犹如电影《寄生上流》真实上演，水势来得又急又快，淹没低洼半地下房屋。 일본 언론도 한국 반지하 주택은 빈곤층의 상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この雨で半地下の住宅に住んでいた家族3人が閉じ込められ亡くなるなど8人が死亡。 반지하가 드러내는 부끄러운 한국 현실은 반지하라는 고유 명사로 수출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빈곤층은 종종 싸고 축축하고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 산다고 했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반지하가 영화 기생충에서 묘사된 비좁은 지하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강남의 화려한 타워에 가려진 반지하 주택에 한국인이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서울 강남이 물바다가 된 뒤 서울시는 대책으로 지하 배수 터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본 도쿄에는 이미 이런 배수 터널이 여러 곳 있습니다. 2년 전에 완공된 서울 양천구 배수 터널의 모델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쿄 북부의 사이타마현 지하에 있는 초대형 빗물 저장 탱크입니다. 천장을 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그리스 신전을 닮아 지하 신전으로 불리는데
하루 500mm의 폭우가 쏟아져도 소화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수시설입니다. 2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에 대비하도록 지었는데 14년에 걸쳐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定常運転水というところぐらいまで水はポンプ運転するときは入ってきます。そうですね。何メートルぐらいですか？ちょうど10メーターぐらいですかね。 이런 탱크가 수도권 상습 침수 지역을 따라 5개가 설치돼 있고 쏟아진 폭우는 총 길이 6km가 넘는 지하 터널을 따라 에도강으로 흘러나갑니다. 도쿄 외곽에 지하 신전이 있다면 도쿄 도심엔 칸다가와 지하 빗물 저장 터널이 있습니다.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지하 43m에 만든 터널인데 폭우가 내렸을 때 빗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그친 뒤 서서히 흘려보냅니다. 양천구 지하 배수 터널의 모델이 된 곳으로 지름이 12.5m, 탱크가 지나갈 정도로 넓고 총 길이는 4.5km에 달합니다. 저수 용량은 54만 톤으로 25m 길이의 수영장 1,80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시설이 없던 1993년엔 시간당 47mm에 비해도 주택 3,117채가 침수됐지만 빗물 저장 터널이 가동됐던 2004년엔 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도 물에 잠긴 주택은 46채로 대폭 줄었습니다. こうした貯水池を効果的に設置することで、ゲリラ豪雨などによる災害をできるだけ最小化していくと。 이 빗물 저장 터널은 가동 후 38차례 활약했는데 가장 최근인 2019년 폭우 땐 48만 톤의 물을 빨아들여 도쿄를 물난리로부터 지켜냈습니다. 빗물 터널을 만드는데 우리 돈 1조 150억 원이 들었고 매년 10억 원의 관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침없이 비판해서 화제가 됐던 여당의 박민영 대변인을 영입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발탁한 2030 세대여서 청년 소통과 포용을 염두에 둔 인사였는데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의 계정으로 게시된 과거 댓글 등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로 시선을 끌었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과거에 알았던 그 대통령님의 그 후보의 모습이 지금 맞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회의감, 이제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밀려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기획한 토론대회에서 우승해 30대 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이 대표가 해임된 뒤 어제 대통령실로 전격 영입됐습니다. 저를 사실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 자체로 저는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른바 이준석 퀴즈로 대통령에게도 나를 세우던 2030 세대를 발탁하면서 소통과 포용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포석. 그러나 하루 만에 이른바 일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한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에 박 대변인의 아이디로 극우 성향의 일배 회원들이 쓰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사용됐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대변인은 해당 글은 동생이 작성한 것이라며 가족끼리 계정을 공유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전교조, 민주노총은 사회 악의 뿌리라고 말한 것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인터뷰 발언은 표현이 과했다면서도 일배 관련 의혹에 대해선 개인사까지 공개하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었고 민주당에 소속돼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오셨던 그런 것에 대한 원망들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박 씨가 대변인실의 직원이자 청년 대변인으로 능력을 잘 발휘할지 지켜보겠다면서도 개인 문제는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최근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들이 일제히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두 나라 입장차가 다시 확인된 건데 새 정부의 대중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我想给大家指出的是，美方在韩部署萨德系统，明显损害中国的战略安全利益。 그러자 정부가 전방위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안이라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중국의 반대로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 했고 외교부도 한중 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과거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산불 정책에 일한을 추가로 거론했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산불에 이어 기존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일한을 전 정부가 선시,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산불 정책과 관련해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산불 정책은 새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사드 기지가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물자나 부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접근권이 보장될 거란 뜻인데 이는 사드 운용 정상화의 첫 단계로 간주됩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차가 다시 확인된 건데 안보 문제가 경제나 문화 교류에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범죄 중에서 선거와 공직자, 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되살리기로 했고요.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 경제 범죄의 범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는데 당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가 국민의힘의 항의 이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6대 범죄인데 6대 범죄 등 이러면은 6대 범죄,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우려는 넉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고치고 나선 겁니다. 먼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의 범위부터 크게 넓혔습니다. 마약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범죄에 넣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대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남겨둔 겁니다. 동시에 개정법의 등 표현을 활용해 2대 범죄 밖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무고죄나 위증죄, 또 국가기관 고발 사건은 검찰이 맡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견제하려던 입법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조문대로 한 거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이 돼서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분당에 있는 LH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로 이번에는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LH 김현준 사장이 불참했습니다.
사장 대신 본부장들이 대통령을 안내했고 임대주택 사업 현황도 보고했습니다. 사장은 왜 불참했을까? LH 내부 관계자는 사장이 참석할 필요 없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지 말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엿새 뒤 조선일보가 LH 주요 간부 전원 금요일 오후 부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국회에서 곧바로 사장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사장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닙니까? 이 알바끼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곤란해서 일벌백계 하십시오. 합당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감사원도 LH의 공직기강을 들여다보겠다며 감사에 착수하자 김현준 사장이 지난주 국토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사장의 임기는 아직 1년 8개월 남아 있습니다. 김현준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냈고 지난해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터진 뒤 LH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국토부는 김 사장 스스로 새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이 현 정부의 사퇴 압박에 공개 반발하며 사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회의에 기념사진까지 찍으면서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처음으로 공개 연설에 나서서 코로나 확산은 남한 때문이라면서 보복해야겠다고 위협했는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코로나에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많은 군중이 도열해 있는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코로나 방역전 승리를 선언하는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과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연 대규모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떤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 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말 시작된 코로나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477만 명. 그러나 사망자는 74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연설자로 나서 처음으로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다가 김 위원장도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김 위원장은 4월 열병식 직후와 지난달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등을 전후해 모습을 감춘 적이 있는데 이 시기에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유입 원인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남측의 선전 전단 등을 지목하면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추석에 대비해서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목표는 추석 때 많이 찾는 20대 품목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배추, 무, 마늘 등 농산물부터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까지 정부 비축물을 최대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23만 톤, 평소 대비 1.4배 물량입니다. 또 이들 20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쿠폰 650억 원어치를 투입합니다. 지난 추석 공급량 대비 1.8배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간은 8월 15일부터 9월 12일 사이 쿠폰이 적용된 품목은 20에서 30% 할인이 자동 적용되는데 1인당 사용 한도는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정부가 벌써부터 추석 물가 잡기에 나선 건 밥상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때이른 폭염과 장마로 이미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7.1%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번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농산물 작황이 기대보다 나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 물가 상승을 감안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 단가를 약 9% 인상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4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수천만 원의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접대와 억대 금품 수수 혐의에 이어서 수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까지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김 전 차관은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18세 이하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덴마크를 꺾고 아시아 최초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식 핸드볼에 매료된 다른 나라 선수들도 코리아를 연호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독일과 스웨덴, 헝가리 등 유럽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올라온 결승전. 평균 신장 168cm로 덴마크보다 6cm나 작았지만 대표팀은 스피드와 조직력으로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며 맞섰습니다. 후반 들어 콩치를 앞세운 덴마크의 중거리 슛을 허용하며 2점 차로 끌려갔지만 김민서, 이혜원의 연속 득점으로 따라붙었고 김서진이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후엔 단 한 번도 리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분간 퇴장으로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2득점으로 기세를 이어갔고 외국 관중들은 물론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골키퍼 김가영의 연이은 선방에 몸을 나리는 투혼까지 선보인 대표팀은 덴마크를 31대 28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여기 모든 현지인분들 응원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8전 전승. 당초 목표였던 예선 통과를 뛰어넘어 비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회 우승에 파란을 일으킨 고등학생 선수들은 시상식에서도 유쾌함을 이어갔습니다. 예선 통과만 목표로 이루고 진짜 그냥 하자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저희가 유럽 강팀부터 계속 격파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다 하자는 마음이 커서 중거리 슛에서의 약점을 스킬과 속공으로 멋지게 극복한 대표팀. 국제 핸드볼 연맹도 우승할 자격이 충분했다. 한국식 빠른 핸드볼이 모두를 매료시켰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 이후 침체됐던 한국 핸드볼에 희망을 안겨준 18세 대표팀. 이제 2년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선수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 여자축구에서 나온 골키퍼의 어이없는 자책골입니다. 스스로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공을 안고 골문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금만 가득한데요. 전북 군산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비구름이 많이 약해진 채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이 호남 지방은 또 한 차례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최고 100mm 이상이고요. 충청과 경상도, 제주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강한 비는 잠시 쉬어갑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또다시 이번만큼의 강한 폭우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 등의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져 만조 지각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비가 그친 뒤 다시 무더위가 나타납니다. 서울이 31도, 대구 34도로 오늘보다 최고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 비는 가끔 오는 정도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밤사이에 호남 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